그러면 간밤에 기술주의 조정은 왜 나온 건가요? 예, 기술주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은 좀 FMC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하루 전날이거든요. 그 평균적으로 이 FMC 하고 나서 연준 의장의 첫 FMC에는 약간 주가가 좀 하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연준 의장이 보통 과거에 뭐 버냉키라던가 옐런, 파월 이때 모두 다 실제로는 첫 FMC 하고 나면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뭐 부담감 같은 거다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좀 기술주와 관련돼서는 사실 상장하고 나서 IPO 정말 당일이랑 월요일 이렇게 이미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는 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워시의 데뷔전이라서 네,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빠졌던 흐름이 있었다. 그렇죠. 항상 거의 모든 연준 의장은 첫날에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요. 뭐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쵸. 뭐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대로 동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워시라는 사람이 매파적인 인물이지만 트럼프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좀 유화적인 발언들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분명히 모두들 예상하는 아마 그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러니까 동결은 하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좀 문구들은 배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대신에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FMC 성명서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있을 좀 Q&A까지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항상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하죠. 그 닉 티밀하우스가 이 케빈 워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향후 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자신의 점도표를 아예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제로 점도표를 찍어봤더니 참여한 인원보다 점이 하나 적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아예 안 찍는다고요? 네, 왜냐하면 케빈 워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네. 미리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우리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근데 가끔 보면은 점도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바뀌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또 항상 이 정책이라는 게 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맞춰서 가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를 미리 찍어놓고 몇 달 뒤 어떨 것 같다를 말해버리면은 네. 그거 자체도 좀 이상하고 사실 케빈 워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내가 이때 한 생각이랑 그 다음에 한 생각이랑 다른데 내가 이 과거의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잘 하면 안 된다라는 형태의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좀 점도표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도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명서도 과거보다 좀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성명서 안에 좀 다양한 형태의 이런 좀 수사들을 넣어줘가지고 주저리 길게 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주긴 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맞아. 어떤 게 문구가 사라졌는지 들어갔는지 보고 막 힌트를 그쵸. 얻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좀 더 담백해져가지고 아마 좀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오히려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좀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자회견 자체가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좀 되게 짧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좀 과도한 소통 자체를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기자회견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억지로 하는 거라서 아마 좀 생각보다는 이 시장이 원했던 뭔가 되게 친절하고 장을 좀 끌어올려줄 것 같은 마치 과거에 정말 그리스펀을 보는 듯한 모습은 이번에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런 좀 시장에서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좋은데요. 아, 그렇죠. 좀 편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맞아요. 그렇죠. 너무 길게 하면은 이것도 저희는 또 분석을 해야 되고 받아 적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빨리 끝내주면은 그래도 좀 도움을 그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변수는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아마도 닉 티밀하우스가 다 또 정리해 줄 거잖아요. 내부적인 어떤 입장들 파악해서 전달해 주겠죠? 그렇죠. 뭐 각 단어들마다 갖는 의미들 이런 거 뭐 항상 좀 잘 해줘 왔으니까 그런 네. 게 또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로 기자회견에서 이 케빈 워시의 발언뿐만 아니라 나머지 만약에 이제 연준 위원들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좀 케빈 워시가 부정적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좀 막게 된다면은 이제 정보가 너무 부족해지니까 좀 블랙박스로 인해서
시장이 순간순간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은 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일장일단이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최근에 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 제가 되게 자주 드렸던 질문이 아니 그래서 금리 인상 한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나올 때마다 안 해요, 안 해요 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연준 위원들은 최근에 계속 할지도 모르겠어.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괜히 자꾸 시장에 겁을 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변수가 사라지면은 오히려 뭐 시장이 조금 좋아져. 변동성이 작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확실히 그런 쪽으로 보게 됐을 때는 오히려 그쵸 쓸데없는 우려를 좀 줄여준다라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쓸데없는 우려. 네, 그런 강점도 충분히 같이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아마 좀 이제 사람들도 케빈 허씨가 정말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그건 있겠죠. 살 기회를 이제 안 줄 수도 있죠. 그렇게 한 번씩 연준 위원들이 한 번씩 눌러줬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매수를 좀 가져갔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케빈 허씨가 이끄는 연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내일 한 번에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예, 기자회견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 봐도 많이 달라졌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또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지 내일 한번 오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고스 이 얘기가 요즘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용어가 점점 더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뭐 빵이었다가 이제 또 웨그7이었다가 이번에 망고스까지 오게 됐는데 엔트로픽이랑 오픈 AI는 아직 상장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막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스페이스 X에다가 이제 뭐 구글을 그냥 알파벳으로 넣어가지고 그리고 뭐 테슬라 그 다음에 약간 또 그다음 엔비디아 뭐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사탄이라고도 부르는데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나 모르겠네. 약간 과거에 이렇게 좀 니프티 피프티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마케팅을 하는 거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또 저는 이런 그것도 봤어요. 사리스라고 해서 뭐 네. 오픈 AI, 엔트로픽이랑 스페이스 X가 빅테크들의 이런 수요를 뭐 땡긴다 약간 해가지고 진짜 뭐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빅테크들한테는 없는 프론티어 AI 모델이 좀 강하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더욱 좀 많이 이슈를 받을 것 같고요. 네. 확실히 이번에도 보면은 그러면 이 매그7에서 망고스로 가는 과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4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가 이렇게 배제가 됐는데 이번 망고스의 좀 공통점이 뭔지를 보면은 자체 AI 칩도 있고 근데 프론티어 AI 모델도 있고 그리고 초대형 AI 인프라까지 다 갖춘 기업들을 기본적으로 넣거든요. 근데 지금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자체 AI 모델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좀 빠졌는데 그 중에서도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은 애플은 단순히 AI 모델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워낙에 약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경쟁력 자체가 좀 떨어졌다라는 평가 확실히 많은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뭐 테슬라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그 망고스의 나머지 기업들을 그냥 하나씩 대체했다라고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오픈 AI로, 아마존은 엔트로픽으로, 뭐 테슬라는 스페이스 X로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건데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게 자신들은 AI 인프라 투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수많은 이제 프론티어 AI 모델을 갖고 있진 않지만 투자도 했고 자체 칩도 있는데 결국 이 나머지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줬던 그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에이전틱 AI를 했을 때 그 나머지 어떤 오픈 AI, 엔트로픽 혹은 심지어 구글한테까지 좀 밀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같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억울할 만한 게 메타에 비해서 매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나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저도 사실 그래서 메타가 제일 의문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메타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긴 합니다. 안 좋아요 상태가. 네, 왜냐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계속 AI 프론티어 모델이 처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규 AI 모델 뮤즈스파크가 사실 계속 지연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4월에 출시 계획 발표했다가 5월로 미뤘는데 이번에 6월까지 추가로 미뤘고 6월 현재 중순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마누스도 가져가려고 그랬다가 네, 그것도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그것도 아마 중국에서 좀 막고 있다 보니까 네. 아마 최종적으로는 지금 점점 더 이제 이거를 포기하는 쪽으로 그런 것 네, 같은데.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생각보다 이 사내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이 사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엔지니어가 그거 해킹한 다음에 경영진한테 굉장히 강한 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 왜 했냐를 봤더니 엔지니어들을 자꾸 그냥 강하게 일 안 할 거면 나가라라고 한 다음에 시킨 일이 그냥 데이터 라벨링이었습니다. 되게 단순 업무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시켰냐 봤더니 저번에 슈퍼 인텔리전스 팀 만든다고 알렉산더 왕을 영입을 했잖아요. 엄청 비싼 돈 주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데이터 라벨링을 원래 하던 회사 CEO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외주 주지 말고 그냥 AI 엔지니어들이 원래 이런 거 잘 아니까 단순 업무 시켜보면 될 것 같다. 에이, 그러기엔 너무 고급 인력이다. 그렇죠, 너무 고급 인력이죠. 그래서 약간 자기를 여기를 약간 좀 수용소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메타를. 그래서 굉장히 좀 불만들이 많고 또 거기에 뭐 마우스 클릭하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로 인해서 회사가 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빅테크들 지금 망고스들은 다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메타가 자체 AI 칩 그 만들려고 리보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내부 기존에 있던 메타 직원들이랑 파벌 싸움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뭐 엉망이네 지금. 거기에 이 원래 AI 칩은 보통 한번 만들려면은 그래도 한 2년 아니면 뭐 3년 정도 길게 보면 필요한데 과거에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항상 6개월마다 단기 평가를 했는데 이거 그대로 기준 가져가가지고 마치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방송이 한번 한 타임 돌기도 전에 그냥 미리 평가를 끝내놓고 인사평가가 결과가 그냥 지워져 버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제대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AI 관련돼서의 핵심적인 문제에다가 SNS도 얼마 전에 지금 영국이 굉장히 좀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16세 미만은 SNS 쓰지 마라. 그리고 16, 17세도 뭐 심야에는 규제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메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망고스에는 들어갔는데 여전히 좀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 망고스 안에서는 좀 가장 좀 투자하기 어려운 단계에 있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은 좀 괜찮나 보네요. 그래도 뭐 다른 기업들은 좀 괜찮긴 한데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었죠. 채권 발행. 맞아요. 근데 이 채권 발행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막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요. 일단은 왜 채권 발행을 했냐에 대해서 그 엔비디아가 자금이 미국 매출도 있지만 사실 글로벌 매출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글로벌에 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자금을 좀 가져오려고 채권 발행을 한 거고요. 심지어 채권 발행도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게 원래 200억 달러 하려고 했다가 맞아요. 수요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250억 달러로 변경했고 심지어 그 금리도 원래 10년물 기준으로는 시장의 컨센서스는 보통 엔비디아 정도 되면은 국채금리 플러스 0.75%포인트 준다는데 그것보다 낮은 0.5%포인트 프리미엄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이게 리스크가 별로 없다라고 시장도 파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채권 발행 이슈는 큰 문제 없고 어차피 AI 생태계 전반에서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오픈 AI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미 지금 시장 점유율 50% 아래로 많이 떨어졌네. 네, 추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결국 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엔트로픽이 지금 가장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엔트로픽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결국 이 규제입니다. 이 글로벌 단으로 규제가 온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왜 이걸 규제했냐에 대해서 사실 단순히 그냥 사이버 보안 해킹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이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지정학적인 그 위기 속에서 생각보다 중국의 해커들이 여기에 좀 침투를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고 거기에 또 이제 그냥 미국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자기가 모든 이 AI의 어떤 모델들의 헤게모니는 자신들이 미국이 통제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좀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그 유럽 정책센터에서 나왔는데 EU가 이제 기술 자립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한번 발표를 했다가 이게 지금 며칠 뒤에 나온 어떻게 보면 조치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보다는 이런 것들은 좀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엔트로픽이 약간은 조금 더 미 정부에게 좀 비협조적인 건 있었죠. 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못 쓰게 한 거거나 아니면은 오픈 AI는 좀 찬성을 했는데 엔트로픽은 지분 제공하는 거 미국 정부에다가 거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일부 아쉬운 점이 뭐 엔트로픽에게 있었다라고 해서 조금 보복성 측면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정학적인 위기가 가장 중요하고
근데 지정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소버린 AI가 오히려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 AI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AI 인프라 전체 성장성보다는 소버린 AI 성장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이고요. 한 10년 단위로 비교를 해보면은 AI 인프라가 500% 정도, 550% 성장할 때 소버린 AI는 820% 성장하면서 성장률도 좀 차이가 나고 마진도 생각보다 소버린 AI 쪽이 더 높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델 그리고 뭐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회사들이 다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 할 때마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 AI 하이퍼스케일러 쪽 마진은 한 자릿수인데 소버린 AI는 그 이상 두 자릿수. 그래서 소버린 AI가 우리 어떤 낮은 영업이익률을 이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이퍼스케일러는 본인이 AI에 대한 어떤 공급망을 잘 알고 있으니까 딱 이 회사에서 필요한 것만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쵸. 저렴하게 네. 가져오는데 소버린 AI는 그런 AI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한 번에 턴키로 솔루션 단위로 삽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이것도 사야 돼요, 이것도 사야 돼요 하면은 아 그래요? 하면서 다 사는 거죠. 그렇죠. 뭐. 다 사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관리도 해달라고 해야 되니까 그럼 관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비용까지. 그래서 굉장히 마진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 AI 하드웨어 단에서는 이런 형태의 지정학적 위기가 결코 좀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이 AI 성장성에 대해서는 그냥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엔트로픽이 잡음을 만들어내는 게 AI 하드웨어 쪽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시장에서는 장비주 보시는 분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장비주가 요즘 랠리를 달리는 이유도 거기서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그 AI 하드웨어 쪽 얘기를 하자면 요즘 스토리지라고 불러야 되나요? 낸드라고 불러야 되나요? SSD라고 불러야 되나요? HDD도 그쵸. 있으니까 뭐 다 네, 합쳐서. 하드디스크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쪽 섹터의 주가 흐름이 좀 남달라졌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죠. 특히 어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 이 최근에 AI 어떤 어제는 꽤 많은 기업들 기술주들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빠졌어요. 하드디스크가 좀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리고 또 마이크론이랑 비교했을 때 디램이랑 비교했을 때도 더 도드라지게 세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이제 그게 모건 스탠리가 사실 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의 온기가 처음에는 HBM 근데 D램 갔다가 낸드 갔다가 이제 HD까지 갈 거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HBM이 그러면은 D램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를 보면은 HBM이라는 그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이게 약정이 되고 장기적으로 가니까 전체 이제 D램 캐펙스를 좀 흡수를 하게 쇼티지를 되고 냈죠. 그렇죠. 그러면서 네. 쇼티지가 나고 가격도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흔히 D램 텍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추론이 늘어나고 이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그 비용 인프라 비효율성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비싸가지고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뭐 KB 캐시 용량도 좀 급증하는 현상들이 좀 영향을 많이 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D램 말고 그냥 플래시 메모리 계열로 가자, 낸드 쓰자라는 쪽으로 이제 이런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샌디스크의 주가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었던 샌디스크의 성장성을 더 높여줄 수 있었던 게 그 새로운 방식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단순히 뭐 낸드다라는 게 아니라 그 3D 낸드 안에서 좀 어떻게 하면 좀 연산을 좀 더 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사용 방법들, 솔루션들을 넣기 시작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존 그냥 단순히 뭐 GPU랑 D램 써가지고 어떻게 연산을 좀 하는 거 대신에 조금 더 이런 방법을 썼더니 처리량도 거의 38배, 지연 시간도 더 줄고 에너지도 사용하는 거 감소 이런 식으로 확실히 좀 강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비트당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한 55배 정도 다 저렴해졌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3나노 같은 거, TSMC 3나노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샌드 같은 경우는. 그런 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그렇구나. 이 샌디스크와 관련된 주가 상승, 올해만 하더라도 600% 넘게 상승을 했죠. 예. 그리고 관련돼서 이 슬리콘 모션이라는 기업도 같이 처음 상승을 봤어요.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런 낸드, SSD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얘네들만 그냥 다시 그냥 계속해서 넣게 되면은 사실 샌디스크도 결국에 이 SSD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또 조금씩 비효율성이 발생하거든요. 가격 측면에서는. 그러면 적은 이 낸드만 넣고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컨트롤러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 단으로 많이 모든 수급이 몰려 있지만 온 디바이스 분산형으로 가게 되면은 낸드가 더 중요해질 거고요. 낸드가 더 중요해지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또 실리콘 모션까지 좀 가치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의 성장성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된 게 이제 HDD로 확장이 일어난 거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좀 발표했던 그 리포트를 보면은 HDD도 2028년도까지는 확실히 좀 병목이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수요가 40에서 50% 오르는데 공급은 30에서 35%로 계속해서 한 10에서 15% 정도 이상의 병목을 좀 만들어주고 공급 부족 쇼티지를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단가 인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테라바이트당 가격이 15달러가 안 됩니다. 근데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8년이 되면은 22달러 그리고 불 케이스 기준으로는 29달러.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격이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단가가 2배 가면은 지금 시점에서의 마진이라던가 이런 거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머지 얘네가 지금 추가적인 증설 계획도 없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뭐 영업 비용이라던가 이런 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오르는 만큼 싹 다 자신의 마진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 시게이트 목표가 뭐 488에서 650으로 웨스턴 디지털도 지금 1000달러가 넘는 목표가를 준 건데 그만큼 지금 전체적인 메모리가 모든 형태에서 병목이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을 다 받고 있으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기업들이 좀 주가 뭐 하락하기도 했고 또 최근 들어서 워낙 많이 올라서 일부 이거 이제 좀 고점 온 거 아니냐, 뭐 피크아웃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피크아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대단하네요. 더 네. 오를 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 처음에 HBM, SK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랐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D램,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같이 가던 시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샌디스크, 네. SSD가 가다가 이제는 하드디스크,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까지 이렇게 네. 전개되는 그런 흐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드디스크가 SSD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SSD가 이렇게 쇼티지가 나면서 하드디스크도 같이 필요해진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하드디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SSD보다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가치 있는 것들은 이제 SSD로 하는 거고 이렇게 예. 왔다 갔다 계속해서 정보가 와야 되는 것들은 단순히 좀 모으는 것들은 이제 하드디스크를 쓰게 되는데 문제는 SSD가 가격이 오르면 얘네들도 가격을 오르겠죠.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필요한 것도 이제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하드디스크도 일단 늘려야 되는 부분이 그쵸. 같이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랑 좀 연결될 수도 있겠네. 소버린 AI 같은 거는 네. 이 정도로 막 그 엄청난 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데에서는 하드디스크가 또 주요한 수요처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정말로 이제 서버린 AI는 아마 한번 만들어지면은 거의 모든 형태의 어떤 제품들은 다 그냥 다 가져가서 써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하드디스크도 굉장히 많아질 거고 또 한 번 만들 때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그때는 나름 가장 좀 최신용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SSD, 낸드도 같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아마 전체적인 공급망 단위에 다 수혜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냥 제 느낌인데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요즘은 계속 자꾸 작아지는 것 같아요, 종목이. 그렇죠. 지금 네. 아마 왜냐하면 딱 처음에는 이제 눈에 띄는 병목들 위주로 이제 샀다가 점점 더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나니까 투자자들도 좀 더 새로운 병목들을 그렇죠. 네. 많이 찾으면서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병목은 이제 알려져서 아마 완전히 새로운 병목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데이터 센터 시대 말고 데이터 센터 시대 다음에 온디바이스 시대에 맞는 좀 투자들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구나. 네, 그래서 분산형 추론으로 가게 되면 그랬을 때 사실 궁극적으로 가게 됐을 때가 이제 피지컬 AI라서요. 아마 머지않아서는 또 여기서 갈 때까지 가면 피지컬 AI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네. 열심히 부탁드려요. 다음에 꼭 온디바이스 관련주, 수혜주. 계속 매주 하반기 내내 네. 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잘 모르는 종목들을 우리 김준영 연구원이 열심히 서칭해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계속 저희 체크인 뉴욕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